네, 계속해서 탈중앙화 혁신금융 세션의 세 번째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탈중앙화 혁신금융 관련 주요 법제도 동향에 대해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탈중앙화 혁신금융 관련 주요 법제도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디파이 보고서에서 관련 부분을 저희가 작성해가지고 오늘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발표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 관련된 국내 법적 규제 현황 내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금 관련 금융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형사 규제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많은 대두되고 있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론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다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답답하고 서비스 수행자들도 많이 답답했던 게 도대체 우리가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이게 지금 규제가 적용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제 가상자산을 상장시키려는 사업자들은 그 거래소들로부터 그 토큰이 증권 내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오피니언을 지금 제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걸 제출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뭔지도 좀 모호하고 지금 금융당국이 사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해서 처리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디파이 보고서를 작성에 참여하면서 지금 근 3년간 우리 법원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처벌을 했었는지를 다 살펴봤었는데 지금 일반 형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 어떤 그런 규정을 이용해서 처벌된 사례밖에 없었고요. 지금 FATF의 권고에 따라서 특검법이 개정돼서 이제 가상자산이나 사업자 관련 등의 개념이나 기본적인 권리 의무가 규정이 됐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디파이 프로젝트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도 좀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또 부상하고 있는 NFT 같은 신종 가상자산이 출현하고 있는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명시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명확히 말하기가 어렵고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저희가 지금 변호사들도 이렇게 질의가 많이 오면 조금 자신이 없게 이러이러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경고성 의견을 줄 수밖에 없어서 시장에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혼란이 초래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디파이 보고서를 참여하면서 지금 그래서 어떤 디파이 프로젝트나 오늘 발표에서 이제 NFT까지 간단히 보면 이런 디파이 혁신금융 관련된 법제도 동향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발표에 섰고요. 일단 금융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3월부터 특검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가상자산과 사업자의 개념이 이제 법제에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특검법에는 가상자산을 이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이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거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하거나 매도 매수 중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이제 사업자로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서 발행되는 거버넌스 토큰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는 게 디파이 프로젝트는 되게 굉장히 신종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검법 관련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시행된 바로 다음 날 저한테 지금 특검법 시행되는데 디파이 프로젝트는 지금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문의도 이메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특검법상에 정해 있는 가상자산 내지 그 사업자의 정의에 충분히 부합이 된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담보대출이나 덱스, 탈중앙 거래소, 파생상품, 디지털 에셋 등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형이 지금 우리 특검법상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고 관련된 규제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제 NFT 같은 것들 역시 여기 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요건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대부분 중개나 경매 등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따라서 이 특검법상 가상자산 범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된 FATF의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보더라도 이제 NFT나 뭐 덱스, 그다음에 디파이 등 개념어가 추가가 됐고요.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KYC 고객 확인 의무를 탈 중앙화 플랫폼이 수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뭐 디파이 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닌지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데 우리 특검법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개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법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돼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세금이 이제 가상 자산의 양도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과세가 될 텐데 디파이 프로젝트 특히나 어떤 우리 뭐 담보대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상 자산의 매도나 매수,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또 탈중앙화 거래소 DX 역시 이용자 간의 어떤 P2P 형태의 단순 매매를 중개하는 것일 뿐 그 직접 가상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하는 자로 보기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이게 이용자들로부터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로부터 원천 징수 세액을 뭐 미리 징구해 놓을 방법도 여의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과세가 시행이 될 텐데 이제 뭐 타겟이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및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디파이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나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접적인 과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자본시장법에 증권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아마 법적 리걸 오피니언들이 명시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이나 증권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을 거고 실무적으로도 금융당국이 이걸 증권이나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경우는 제가 아직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의견을 요즘 주면서 미국의 SEC에서는 이제 증권형 토큰, 시큐리티 토큰을 어떻게 처리에 규정을 하고 이제 가상자산에 이걸 어떻게 시큐리티 토큰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뭐 미국 SEC 같은 경우에는 하우이 테스트라고 해서 시큐리티 어떤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려면 자금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 투자로부터 수익이 달성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존재를 해야 되고 뭐 투자한 자금이 공동의 기업에 속하고 그 수익이 타인의 노력이 여하에 따라서 발생할 경우에 어떤 그것은 이제 증권에 해당한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 SEC 산하의 핀허브라는 어떤 전략 기구에서는 그 가상자산의 하위 테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그 가이드라인 참고해서 국내 서비스 사업자들한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기준,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라든지 이런 SEC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재 디파이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발행된 이 가상자산 중 일부, 특히 뭐 스테이킹 시에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익 등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의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스테이블 토큰이긴 한데 이제 국내 CEX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굉장히 높은 가치 변동성이 존재해서 투자 시에 원본 손실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않고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시큐리티 토큰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해 보면 거의 다 그 증권형 토큰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해서 규제를 적용한 적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금융의 제도 안으로 가져오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경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질의가 왔었습니다. 특히나 이 가상자산이 토큰이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활발히 거래 유통 중인 대부분의 어떤 가상자산들은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어떤 법정화폐나 어떤 가상자산의 가치와 관련된 정보가 기록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게 범용성의 요건, 즉 제3자로부터 이제 재화 또는 영역을 이제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범용성 요건을 갖추면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밝혔고요. 이제 한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 시행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불지급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게 설계하는 게 사실은 이슈였는데, 지금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이게 가맹점이 사용될 수 있는 가맹점 10개 이하면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더라도 등록 의무가 면제되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불 전자지급수단은 가상자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향후에는 우리의 토큰이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이제 근거를 갖춰놓고, 다만 이제 등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서 규제를 좀 회피해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보법이나 온투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건 디파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형사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 이제 좀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강력한 규제가 시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 디파이 보고서 쓰면서 이제 그럼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떤 죄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됐었는지를 봤는데, 그 단연 사기죄입니다. 지금 ICO나 초기 투자 과정에서 이제 가상자산 송금 관련해서 정말 사기죄로 이율돼서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많았고요.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에 관련해서 이제 성립하는 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대법원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다라고 판시를 한 이후에 우리 하급심 법원들도 자신 있게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범죄를 다 사기죄로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뭐 초기에 알린 어떤 정보나 어떤 커뮤니티 알린 것과 다르게 프로젝트가 사업이 시행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사기죄로 뭐 고소당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작년에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어떤 허위의 어떤 봇을 사용해서 시세 같은 게 조작된 경우에는 뭐 사기 사전자 전자 기록 위작죄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사실 근거를 두고 수행하는 주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뭐 근래에 발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법에 해당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자농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이자율 같은 걸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유사수신행위법에 해당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데요. 자, 문제는 그런 이게 디파이 프로젝트처럼 이게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대상이 오로지 가상자산에 해당될 뿐이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도 유사수신행위법에 걸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는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지만은, 하급심 중에서는 이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가상자산이 매개가 되긴 했지만,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다들 그렇게 가상자산이 이게 단순히 토큰이 아니라 투자하는 금액이다라고 투자자들이 인식을 했던 사정,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수익 실현 절차에 토큰을 이제 현금으로 전환하는 그 절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해서 이건 단순히 토큰이 아니라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되니까 유사수신행위법을 인정한 케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를 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대법원의 2007년도 판결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이제 상품 거래를 아예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어떤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이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유사수신행위법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정 이유를 제시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판단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에 소위 불법 환치기가 문제가 돼서 지금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기죄의 다음 아마 이게 많이 처벌을 받았던 죄목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일 것 같은데,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해봐도 모두 다 불법 환치기에 해당하는 경우였는데, 그게 다 원화의 어떤 환전이 매개된 케이스,
문제였고요.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그 환전이나 송금 등이 결부되지 않는 오로지 가상자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킴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번 디파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꼭 한번 다뤄보고 싶고 오늘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온 이슈가 지금 재작년 말부터 작년에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가상자산 업권법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달라 이런 업계 이슈가 굉장히 있었고요. 실제로 발의된 법안도 있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논의가 별달리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요.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니까 오전에도 논의가 있었던데 지금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로 블록체인 진흥법 가칭 이제 지금 다시 동일한 내용이 지금 발의가 돼서 지금 소관위 검토가 끝나서 지금 계속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업권법 관련해 가지고 디파이 보고서에 좀 상세히 좀 리서치를 해서 적어놨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관련된 어떤 제도화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연구 수준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계속 저희는 언론에서 이제 정책이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외국에 참고할 만한 사례들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면 미국도 굉장히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빨리 시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융감독청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우수하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다, 설계를 하고 있다 느낌을 제가 받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합적인 어떤 패키지, 디지털 금융 패키지를 발표해서 그 내용도 보면 정말 자세하고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정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너무 개인적으로 아쉽고 저도 좀 역할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쉽고요. 다만 이제 블록체인 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다시 국회에 발의가 돼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돼서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무슨 용역 사업도 지금 발주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법안과 관련해서 법원의 검토라든지 입법 지원과 관련된 어떤 연구가 올해 한 4월부터 말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아침에 소속된 학교에서 그 입찰하느라 조금 바빴는데 올해는 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상자산 업권법 같은 경우에는 이 업권법은 정식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명확한 정의가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이 업권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종래부터 이제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마다 이제 개별적인 법률을 통해서 이제 규율되던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특정 산업 전반에 걸친 여러 법률 관계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이런 제정된 통합적 성격의 법률을 일컫는 말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업권법 제정 논의를 보면 지금 이제 블록체인 진흥법 이제 심사 과정에 있는 그럼 이 부처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언론 보도에 나왔던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어떤 시세 조정 같은 이런 것을 엄격하게 단속을 하겠다. 즉 이제 금융의 범위에 들어올 법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게 이제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고요.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많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되고 통합적인 성격의 법률은 조금 필요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투기랑 무관한 어떤 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해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법률 전문가로서는 두 입장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개별 법률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편한 면도 있습니다.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이나 판례를 갖다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별 법 제도가 마련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기술로서 기존의 개념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주무부처 간에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오히려 이제 업권법 같은 것을 제정을 해서 관련 개념이라든지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정의를 해두고 다른 법률과 우선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해 두면 업계 종사자나 법률가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서 바람직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빠르면 내년 전반기에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네, 시간 다 돼가지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탈중앙화 혁신 금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법률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정수호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